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자, 이제 예비 고2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24학년도에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2024학년도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분석, 그리고 대학 입시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은 2024학년도인데 왜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을 분석하느냐? 우리 아이들 거는 대학에서 발표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입은 3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뽑겠다. 그래가지고 8월달에 이렇게 발표가 됐죠. 이 자료 보시면은 요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4월달 정도에 이제 대입 예정안을 각 대학들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2023학년도 내년 거 요것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2024학년도 전환대 입시 보면 이제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개념 능력 성취가 아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활동 대입 반영 폐지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학생부의 변화예요. 학생부의 변화가 이제 졸업한 아이들, 지금 고2, 3, 그 다음에 현재 고1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1번에 이제 교과 활동이라는 게 이제 내신 성적 플러스 이제 과목별로 교과 항목 세부사항이라는 거, 그 세부사항을 쓰게 되는데, 과목당 500자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방과 활동, 요게 미기재가 됐죠. 학생부에서 빠지는 거는 미반영이고요. 학생부에서 기재하되 미반영이고, 학생부에서 빠지는 게 미기재고,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게 미반영인데, 일단은 방과 활동 자체가 이제 미기재입니다. 빠진 거죠, 학생부에서.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 1, 2, 3 아이들은 방과 활동을 안 해요. 대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졸업생이랑 그 작년 졸업생에는 세 과목 특기상 맨 밑에 방과활동 뭐 들었다가 다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방과활동 안 하죠. 그리고 추가된 게 영재 발명교육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시키겠다.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입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의견,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연간 500자로 해가지고 학기 말에 담임선생님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걸로 써주죠. 담임선생님하고 사이가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잘 써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학교에서 무슨 행사에 참여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건 크게 변화가 없고, 동아리가 또 크게 바뀌어요. 동아리는 연간 500자, 이게 정규 동아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지금 2학년 아이들까지는 반영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반영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 활동 미기재 소논문 없어져. 그러니까 동아리도 정규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특기상 미기재입니다. 이 학생부에서 비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진공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학생부에서 그 항목 자체가. 시간만 나와요. 그 시간에서도 개인 봉사활동 지적은 대입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진로활동 연간 700자 정도를 해가지고 뭐 그 어떤 대학 탐방을 했다, 뭐 선배와의 대화를 가졌다, 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뭐 노력한 내용들을 잘 적어줍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가 있어요. 예전에 학생부에는 나 뭐 되고 싶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엄마가 뭐 되고 싶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이 써 있었거든요. 그 예전 학생부. 이제 엄마 건 없어졌어요. 그 애만 여기다가 진로 희망 분야에서 한 줄이 들어가요. 난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화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는데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얘가 뭐 되고 싶은지에서 학생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트,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다 녹여야 돼요. 내가 뭘 했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어느 거.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써줍니다. 이 학생은 뭐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 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게 수상경력 독서활동이 이제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아이들이 그냥 이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자, 수상이
그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상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진로와 관련된 것들. 그거를 세특이라든지 이 진로라든지 녹여서 써줍니다, 학교에서. 이걸 안 한다고, 이게 반영 안 되게 안 하면은 아이는 발전이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읽고 뭐 탐구 발표 보고서를 썼다. 어떤 책을 읽고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게 다 세특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손 놓고 있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말들이 많았어요. 계속 지금까지 뭐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계속 제재를 취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구조 강화반에서 이제 정시예요. 정시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걸 예고를 했어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 이렇게 16개 대학이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이 대학들은 2023학년도까지, 내년이죠.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나라에서 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고3 아이들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뽑으라고 하면 대학들은 싫어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서울대하고 고대를 빼고는 거의 다 40% 가까이 올렸어요, 올해. 그 내년은 이따가 뒤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되죠, 우리 아이들서부터. 자, 자기소개서를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교과뿐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교육 유튜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방영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된다. 현재 고1서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지되지 않습니다. 여기 발표된 2024학년도 대입 자료에 어디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폐지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반영 및 농어촌학생 특별지원자료 자격 보완.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걸 반영하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양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자소서는 없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는 그렇게 쭉 뽑아왔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으니까 내신만 하다가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만 해야지 정시도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은 대입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2학년 말까지는 교과예요. 성적을 최대치로 나오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1학년 때 이 정도의 영역으로 노릴 수 있는 걸 만들고 올라가면서 줄여나가야지. 이제 교과가 안 되니까 정시만 해야지. 그럼 논술만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2학년 말까지는 내신으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죠. 정시에 교과를 반영하겠다, 학생부를. 네, 정시에 반영하겠다는 걸 발표하고, 올해는 우리 아이들서부터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아주 좀 친절한 내용들이 많아요. 3페이지 보시면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 각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인문하고 사회는 거의 텅 비어있죠. 경제학부 정도가 미적이나 학풍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 보시면은 공과대학 보면은 미적분, 기하, 물리투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권장 과목에서는 이제 자기 과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이수를 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목을 선택하고 2학년 때 되면은 뭐 학교에 따라서 3개를 하거나 4개를 하거나 이게 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예시를 준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4페이지는 다른 과들이 나와 있고 5페이지에 좀 충격적인 서울대는 수능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탕을 서로 다른 1+2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 선생님도 아마 잠깐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이 아이들 2024학년도부터는 1+1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 보면은 1+2를 하면 가산점이 3점, 2+2를 하면 가산점이 5점, 3점과 5점이면은 서울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점수가 돼요. 그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걸 받기 위해서 1+2를 해야 될지. 지금도 3,000명이 안 돼요. 2를 선택하는 각 과목별로. 많으면 3,000명, 4,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1+5를 허용해버렸을 때 2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현재 입시에서 2를 선택을 하고 2가 만약에 3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이니까 어느 정도 웬만큼 나오면은 아주 높은 과는 아니더라도 서울대 중권과 정도를 정시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를 다른 학교 썼을 때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면 1, 2, 3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럼 4,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2를 선택을 했었을 때. 그러면 4, 5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하 다른 대학을 썼을 때도 치명적이게 돼요. 그렇다 보면 2 선택은 거의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내신 이제 수능을 선택할 때 좀 더 겪어봐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전형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수능의 변화. 올해 처음 바뀌었죠. 수능이 올해 처음 바뀌었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국어라는 영역은 공통으로 독서하고 문학을 해라.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택으로는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 택일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뭘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언어와 매체.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언어와 매체, 이 언어가 이제 문법이죠. 문법이다 보니까 이걸 기피하고 화작을 더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화작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되면서 3월, 4월, 6월 모의고사를 쭉 보다 보니까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영역이 있겠죠. 아이들이. 그다음에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언어 매체를 쓰는 애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 그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쪽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게 이번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화작이 평균이 높게 돼. 화작이 평균이 낮겠죠. 못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높았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수능에서는 난이도를 화작을 높여가지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공통은 수학 1, 2,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그다음에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 이거 이제 미적은 대부분 3학년 때 배우고, 확통과 기하는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뭘 선택할까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면 확통으로 몰리겠죠? 이건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걸 선택해도 된다라고 나라에서는 정해진 거예요. 문이과 부분 폐지니까요. 국어랑 마찬가지로 표점은 미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확통. 이거는 실제 수능 때에서도 확통이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이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95%가 됐어요. 확통은 5%밖에 1등급을 차지 못했죠. 그럼 문과가 망한 수능이 되죠. 그게 올해 수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탐구 영역도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원투 해가지고 총 17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하고 사회문화, 생활관리하고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놨죠. 나라에서는 그렇게 던져놨고, 그래서 대학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계열, 서울대에서부터 경희대 정도까지를 보면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해라. 확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 2개 해라. 그래서 문이과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또 1점 이하 대학으로 내려가면 구분 없이 다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중에서는 그런 대학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대교역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매년 나와요. 이 자료들하고 이제 친해지셔야 되는데 이 대교육이라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네,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대학들마다 이제 자료들을 다 예정안을 발표하거든요. 그걸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위주 교과 뭐 이렇게 해서 수시, 정시 했었을 때 정시가 대략 22%, 그다음에 수시가 78%로 뽑겠다. 그리고 그 중에 수시에서 이 대략 44% 전체에서 정시까지 다 토탈해서 44% 정도는 교과를 뽑겠다. 그리고 종합은 23%. 그다음에 논술이 뭐 4%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가 20%.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뽑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교과하고 종합 전형이 67.5%예요. 대학에서 선발하지. 그러면 학생부 내용을 제외시키고 대학을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 자료는 맞는 얘기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틀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인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역별로 또 따져봤더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를 보면 수도권은 교과가 32.5%예요. 종합이 45%. 수도권은 교과가 종합보다 적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가면 교과가 67%를 차지합니다. 수시에서. 그리고 종합은 22%. 비수도권은 교과를 더 선호하고 수도권은 종합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정시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수능 위주가 제일 많은 것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만 한번 볼게요. 서울대에서부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면 교과 전형을 쭉 보니까 수도권 요 주요 대학에서는 11.9%를 뽑아요. 전국에서는 44.8%였는데 여기는 11.9%.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서부터 내년 뒤 이전까지는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 자체가 없었어요. 전형 자체가. 근데 나라에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늘려놓은 거예요. 자, 종합전형을 보시면은 대략 23%였는데 얘네들은 33%. 조금 줄었어요. 원래 좀 더 많았었거든요. 교과는 분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줄긴 했어도 그래도 제일 많이 뽑습니다. 수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종합전형, 주요대. 자, 그럼 주요대학교는 왜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교과는 변별력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 1.5의 내신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근데 저쪽 학교에 뭐 3.0인 아이가 있어요. 누가 잘하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주요대. 자,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 전체에서 3점인데 주요대에서는 8.5% 정도.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논술 전형은 제재를 취하기 때문에. 실기 전형. 실기 전형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일부 뽑고 어물학교에 어학계열 조리를 뽑지 대부분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죠. 정시 보시면 2023학년도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41% 정도 꽤 많은 인원들을 뽑게 됩니다. 이게 예정안이고 실제 전형이 진행되면 수시는 100% 모집이 되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뽑아놓으면 도망가니까 못 뽑은 아이들로 정시를 이월시키죠. 그럼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학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만 33%예요. 나머지는 다 거의 40% 가까이 되거나 40%가 넘는데 이대는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1이 지나고 나서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때 정시는 많이 뽑으니까 이제 나는 내신은 물건으로 갖고 이제부터는
정시에 우리는 해야 되니까 수능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내신보다는 내년에 보면 수능을, 내년에 보면 수능에 좀 더 하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전국의 애들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내신을 최대치로 해줘야 이 수능 공부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 수능 범위예요. 국영수는, 영어는 거의 완벽하게 영어는 영어 투고, 국어도 독서하고 문학이고, 수학도 수학 원투, 원투. 그래서 그게 잘 돼 있고 내신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성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중앙대까지 봤을 때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지역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교에서 2명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종합 전형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면은 뭐 추천형으로 해가지고 고3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리고 고3 인원의 5%가 추천 인원이 돼요. 그리고 고려대는 그 제한 인원이 없어요. 뭐 재수, 삼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3학년 인원의 4% 정도. 뭐 서강대는 고3만 쓰고 10명, 뭐 성균관대 고3 10%,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추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도 아주 적게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고, 전형을 들여다보면은 연세대학교는 교과로 5배수를 뽑으면 돼요. 1단계. 내신 좋은 애들 막 뽑는 거죠. 내신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40%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1이 있고 1.2가 있는데 면접 봤더니 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1.2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교과는 아니죠. 자, 고려대학교는 교과 80에 서류가 20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교과 점수가 점수폭을 되게 낮춰놨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서류에서 활동한 걸 보고 좀 더 똘똘한 애를 골라내겠다는 거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거의 교과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왜냐면 서강대 같은 경우 비교과는 출결분산 거의 다 만점 주거든요. 한양대는 원래 교과 100으로 하고 중앙대도 비교과. 그런 전형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그 대학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시 결과라고 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다 오픈을 해요.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거의 오픈을 합니다. 걔네들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오픈을 해야 될 거예요. 나라에서 교과 전형은 성적 오픈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나 이제 고려대학교 설명회를 가시면 거기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그 컷을 보여줘요. 이게 교과 전형인데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평균을 보면 대략 경영학부 1.16, 뭐 가지고 에너지공학 1.16, 융합전자 1.07, 화학공학 1.12. 1학년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꿈의 점수죠. 1점대 극초반, 내신이 다 1이거나 아니면 한두 개 2등급. 그죠? 자, 화학공학과를 가는 학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 내신이 1.11이래요. 평균 내신이 1.11이면은 지방 국립의대를 지원을 했었을 때 거의 최초 합격권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썼을까요? 지방의대도 될 텐데. 그죠? 이 아이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한양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의대에 최저를 못 맞추고 정시에도 한양대를 가기 힘드니까 얘는 여기 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내년 2학년이 되고 내후년 3학년이 됐을 때 9월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9월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원서 접수의 기준은 뭘까요? 대학을 선택하거나 과를 선택하는 기준. 내가 써야 되는데. 쓰는 기준은 성적이죠. 그 성적이 내신이 아니에요. 내신이 아니에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가 기준이에요. 이 정도가 내가 갈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여기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여기 다 쓰면 안 되죠. 조건이 되면 여기도 써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죠. 전략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데가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아이는 정시 갈 수 있는 데보다 맥시멈이 한양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쓰는 거죠. 자, 중앙대를 볼게요.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었을 때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학교는 아니에요. 한양대가 좀 더 알아주지만은 중앙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근데 1.6, 1.0, 1.대 중반대로 왔어요. 한양대, 중앙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을 때는 이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또 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컷이 내려가요. 최저가 없을 때는 급상이고요. 왜냐면 12대, 홍익대 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뭐 2.1, 2.15까지도 가는 거죠. 추합 돼가지고. 그래서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 정도까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에 최저가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아직 1학년에서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러면 2학년 때 커버를 해가지고 그 위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12대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 스카이와 서성환과 중앙대 이 세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서울대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도 있지만 면접이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없어요. 성균관대 일부과를 지배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걸러야 돼요. 그래서 신층 면접이나 이런 걸 보죠. 서울대 신층 면접은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어려운 면접이 되고, 연대하고 고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걸릅니다. 자, 그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이 뭘까요?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류평가만 하고 최저도 없습니다. 괜찮은 애들을 미리 선발을 하는 거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을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가끔 불행한 애들이 나와요. 우울한. 수능을 다 맞아버렸네. 실제로 있었어요. 배경고에서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자인데 성균관대에 합격을 한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시에 합격을 하면 이제 행복합니다. 그걸 납치라고 하지만 납치당하면 되게 행복해해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다빈치형과 탐구형이라고 해서 다빈치형은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탐구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다빈치형은 대부분 내신이 좋은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걸러야 돼요. 근데 탐구형은 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나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가라지를 뺏어와야 됩니다. 이 이하 대학들의 전형을 보셔도 비슷비슷해요. 다 본인들의 학교에서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쓰는 거는 실제로 이제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업을 시킬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이 유리해요, 실제로. 논술 전형은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이제 2학년, 이제 엊그저께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6월달, 9월달 두 번을 보는데, 6월달, 11월달, 1학년, 2학년 때.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에서도 98%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 중앙대에서부터 연대까지의 논술을 겨울방학부터 대비하라고 얘기해줘요. 자연계열. 그 이하에서는 준비하더라도 힘들어요. 차라리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문과는 좀 달라요. 문과는 전반적으로 그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주일의 정도로 쭉 해줘야 되는데, 자연계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애들 중에 뭐 논술 전형으로 성공한 아이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아주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국어 5, 영어 5, 그 과탐 두 개 다 4, 5, 아니면 5, 6.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리고 내신을 봤더니 내신도 다 평균 5등급 정도 돼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너는
가천대가 이제 적성이었던 시절, 올해부터 노수 바뀌었는데, 가천대를 써라. 그리고 수원대도 써라. 수학이 좀 되니까 광운대랑 아주대랑 뭐 성실대 정도의 수능 이후에 논술 그런 데를 써라. 수학만 보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10월 달에 수원대가 합격을 했대. 수능대가 합격자 발표하거든요. 최저도 없고. 그 수원대가 합격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제 논술학원들도 그쯤이면 다 종강시키거든요. 그럼 너는 혼자서 아주대 기출문제나 풀고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천대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학을 잘하면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이 높거든요. 적성이. 그래서 걔가 가천대가 좀 안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한 2주 정도.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이 논술이에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도 논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도 논술. 2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대인가예요. 2주 동안 논술학원을 다녀서 논술학원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2주 동안 다녀가지고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최초로 합격했어요. 결국은 수학 실력이에요. 얘가 마지막에는 결국 2등급 맨 끝을 찍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한다고 해서 논술학원에서는 뭐 3등급, 4등급 나와도 하면 된다고 해요. 가서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선생님들은 잘 풀니까. 그럼 직접 그걸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을 2등급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정시에 갈 수 있는 데도 올라가고 더 논술의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시기주는 이제 없어졌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국문자의 특기자. 여기 연대 국제 이제 연락해요. 하나에 국제 13명. 자, 그리고 정시입니다. 정시에 보시면은 서울대로부터 이제 하나년까지 왔는데 서울대가 작년에 이 교과 평가를 낸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죠, 정시에. 교과 평가를 하면은 서울대도 정시도 지역규정하고 일반으로 나눠서 지역규정은 얼마 안 뽑아요. 학교장 추천이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1,700명. 그래서 교과평가 40%, 교과평가 20% 이게 들어갑니다. 교과평가라는 게 그 내신 성적을 순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 2명이 아이 학생부를 보고 A, B, A, B, C로 해가지고 그 차등 감점을 주는 겁니다. 요걸 발표를 했었을 때 이제 작년에 이걸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교과를 반영할 거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작년 설명회에서 이제 제가 어떤 어머님이 물어보셔서 다른 대학들이 반영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안 그럴 것 같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수능으로만 뽑아도 되잖아요. 근데 교과까지 반영을 하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저를 못 믿으셨었는데 이 서울대는 국립대예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앞서 나가죠. 근데 얘네들은 사립대입니다. 우선 아이를 뽑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수능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잘 보시면 서울대는 나군이죠. 연고대는 가군이에요. 서울대와 연고대가 같은 군에 있으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놉니다.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에는 얘네가 나군이었어요. 자, 그럼 성황대를 보면 성황대는 나군이에요. 서울대는 나군. 성황대의 목적은 서울대 쓰는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쓸 거예요. 연고대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군을 뽑습니다. 성균관대 한양대도 이 연고대하고 다르게 해서 이제 나군을 쓰는 게 있고 가군은 연고대 뜻하고 맞먹는다. 서울대 쓸만한 애들도 우리 학교에 쓸 거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이런 치열한 머리싸움들이 있어요. 수시와 마찬가지. 이게 이제 전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제도의 불편한 짓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얘기이면서 가장 궁금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6월달, 11월달 모의고사를 봤죠. 6월달, 11월달. 2학년이 돼서도 6월달, 11월달 딱 4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4지 한 장에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반 등수, 우리 학교 등수, 그다음에 전국 100분 과목별로.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국어, 수학, 조합 100분, 국어, 수학, 탐구, 조합 100분에서 내 위치가 나옵니다. 뭐 96%면 상위 4%, 그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틀렸는지 다 나옵니다. 이제 친절한 성적표를 보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위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왜? 평가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국에서 보면. 3월달 가도 그 고3이 돼서 3월달, 4월달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3월달, 4월달에는 고등학교 때는, 고3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 학년 애들이 전체는 거의 다 가요. 내 위치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깨지는 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학년끼리 경쟁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다가 6월달에 되니까 얘네가 들어와요. 연수생, 검정고시. 6월달에는 작년에 5만 5천 명, 올해 5만 7천 명. 원래는 대략 6만 6천 정도, 6만 5천, 6천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어요. 6월달에. 어쨌거나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다른 시험, 우리까지 경쟁,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이만큼 들어옵니다. 내리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5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내가 100%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위아래로 섞어 들어와요. 내리치가 흔들려요. 나 이번에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100%가 떨어져요. 그게 6월달 1차 쇼크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결과가 열심히 공부하고 개학을 했더니 한 10일 있다가 모의고사 본대요. 3월 모의고사 봤어요. 한 3주 있다가 또 4월 모의고사래요. 또 봤어요. 근데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본다더니 6월 모의고사예요. 굉장히 힘든, 지금까지 하고 다른, 1, 2학년 때하고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에서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이 재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재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 6월달의 재수생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왜 짧을까요? 재수를 했는데. 자, 지금 고3들은 뭐라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면접, 논술 가는 것들 빼고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12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를 합니다. 또 안 됐어요. 그럼 추가로 또 기다려서 또 안 됐어요. 그럼 12월 30일 날 정시원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안 됐어요. 그러면 추가 모집을 또 마지막에 또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11월 중순에 수능을 본 상태에서 2월 중순, 2월 말까지 이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때 시험지를 똑같이 주고 풀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3월, 4월, 5월 세 달 공부하고 6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원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죠.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가 더 잘해요. 학교를 안 가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지 내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얘네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쨌거나 그게 6월이에요. 9월이 됐더니 작년에는 6만 6천 명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올해는 7만 6천 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얘네들은 왜 갑자기 늘어났죠? 9월달에?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항상 좀 재수없는 애들인데 연구대를 다녀요. 근데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아이들이 극상위권에 들어옵니다. 태생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은 100분이에요. 위에 들어오면 나는 밀리는 거예요. 그게 9월 시험입니다. 특히나 올해 왜 많았냐? 약대가 인원이 늘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수생들도 더 많아졌고 다니던 회사를 졸업하고 다니던 회사를 때리치고 이 약대를 가고 있다고 투입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올해도 13만 5천. 대략 전체 인원에서 올해 예상은 한 10% 정도는 결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2배로 늘어나요. 거의 가까이 2배 가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이 다 다른 시험이에요. 내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쟁 상대가 누군지 처음 보는 아이라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재수생들이 아무리 뭐 잘하더라도 재수생들 성적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할 거예요. 다 잘하진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도 이렇게 정기분포를 합니다. 성적이. 이 두 개 합쳐요. 두 개 합치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은 성적이 재학생들이 확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확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재학생들이. 그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교육청에서 봤던 나의 위치가 다 가짜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 3월달, 6월달, 9월달은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 가서 졸업을 안 했잖아요. 학교에 가서 출석 체크도 해야 돼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엎드려 자요. 그 OMR 카드를 그냥 대충 써요. 내줘. 그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있죠. 전국에 꽤 많겠죠. 이 지역만 해도 꽤 많습니다. 수능날은 학교에 안 가요.
고사장에 가죠. 고사장. 그럼 내가 고사장까지 가서 출석 체크도 없는데 엎드려 자다가 OMR 카드를 써서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놀러 가요. 고3. 자, 보시면 그 인원이 얼마냐? 작년에 34만 6천 명이 접수를 했는데 29만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죠? 접수 인원의 10%가 넘어요. 여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빠질 겁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없겠죠. 8, 9등급이 빠져요. 8, 9등급이 빠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에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몇 프로죠? 11%. 그럼 몇 등급이죠? 2등급. 딱 2등급 끝에 걸렸어요.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나는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점을 제껴. 근데 10등을 했어요. 완전 잘했죠? 그럼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10등 했으니까. 2등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 아니네. 한 10% 정도 빠지니까 90명.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네. 나는 3등급이네. 그 위아래로 대승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죠. 성적이 떨어져서 3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실력대로 봐도 3등급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2학년 올라가고 나서 1학기 정도 지나면은 제가 개별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신 점검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수능 받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1학기, 2학기에서 내신 과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최대치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11월 모의고사랑 3월 모의고사에서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정시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밖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